대구의 성서공단 한 구석에는 지난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의 중대 사고도 없이 묵묵히 기계를 돌려온 아주 특별한 공장이 있었습니다. 매년 50억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꾸준히 기록하며 일반적인 중소기업이 10년 동안 벌어들일 수익을 단 1년 만에 달성하는 경이로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곳은 대구 지역 구직자들 사이에서 소위 신의 직장이라 불렸으며 입사만 하면 주변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지역 경제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평균 연봉 5천만 원과 탄탄한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어 직원들에게는 평생을 바쳐 일하고 싶은 안전하고 따뜻한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한국게이츠가 생산하던 핵심 부품은 자동차 엔진 내부에서 밸브의 개폐 시점을 아주 정밀하게 맞춰주는 심장 박동 조절 장치인 타이밍 벨트였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핵심 기술력이 집약된 이 부품은 엔진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으며 오랜 시간 회사의 수익을 보장하는 원천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급격하게 전환되면서 회사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는 엔진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에 타이밍 벨트라는 부품도 전혀 필요 없게 되었고, 이는 곧 전통적인 내연기관 부품 시장의 종말을 예고했습니다. 공장 내부의 노동자들은 매일같이 주문이 쏟아지고 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평화로운 현실 속에서 외부에서 불어오는 거대한 시대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일상은 여전히 풍요로웠으나 뉴욕에 위치한 본사에서는 한국게이츠의 미래 가치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재평가하며 냉혹한 계산을 이미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자본의 논리에서 현재의 50억 수익은 전체 자산 규모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했으며 성장 가능성이 없는 사업은 가차없는 정리 대상이었습니다. 금융 자본의 세계에서는 지금 당장 돈을 벌더라도 5년 후나 10년 후에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 그 기업의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내연기관 시장이 이미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 보고서가 나오자 본사는 한국 시장에서의 철저하고 비밀스러운 출구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며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온 147명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보호해주던 안전한 울타리가 이미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모든 비극의 진정한 시작점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한국게이츠의 모회사였던 게이츠 코퍼레이션의 소유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원래의 모회사는 1911년에 설립되어 100년이 넘는 유구한 전통을 가진 제조업체로 기술력과 품질, 그리고 직원과의 상생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문화였습니다. 게이츠 코퍼레이션은 좋은 제품을 만들고 고객과 오랜 시간 거래하며 직원들과 함께 성장한다는 훌륭한 기업 철학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14년 7월에 세계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이 게이츠 코퍼레이션 전체를 우리 돈 약 6조 원이라는 거액에 인수하며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제조 전문 기업이 아닌 사모펀드 블랙스톤에게 회사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 터전이 아니라 오직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고파는 물건이었습니다. 블랙스톤의 손에 넘어간 순간부터 직원들의 헌신이나 지역사회와의 깊은 유대 같은 무형의 가치들은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블랙스톤의 운영 방식은 매우 단순하여 전 세계에 흩어진 자산들을 수익률 순서대로 줄 세워 하위권 자산은 가차없이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뉴욕 본사의 분석가들은 대구 성서공단에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 오직 데이터 시트상의 숫자만으로 수많은 가정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한국게이츠는 당장은 흑자였으나 내연기관 부품이라는 산업적 한계에 부딪혀 블랙스톤의 잔인한 정리 대상 리스트 상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 공장 안은 평온해 보였지만 소유 구조의 변화라는 거대한 균열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준비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이미 6년 전 뉴욕의 자본가들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매일 성실히 기계를 돌렸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인 2020년 6월 26일 오전에 전 직원을 강당으로 소집하라는 갑작스러운 공지가 내려오자 공장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무겁고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본사에서 파견된 임원이 단상에 올랐고 그의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임원은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을 담담하게 읽어 내려갔고 그것은 한국게이츠의 사업 철수와 전 직원 해고라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였습니다. 30년 동안 지역 경제를 지탱해온 신의 직장이 단 3분 만에 공중분해되는 순간이었으며
어떠한 협상의 여지도 질문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통보를 마친 임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강당을 떠났으며 마치 미리 짜인 각본에 따라 기계처럼 움직이는 차가운 자본의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당에 남겨진 147명의 노동자들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평생을 바쳐 일한 일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자녀의 학비였고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보금자리이자 노후를 준비하던 삶의 근간이 종이 한 장의 통보로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글로벌 자본의 의사결정은 현지 사정이나 노동자 개개인의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수익률 계산기라는 버튼 하나로 이루어졌습니다. 폐업 통보 직후 공장 안은 분노로 가득 차 고함을 지르는 사람과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사람들이 뒤섞여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해온 동료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슬픔이 깊게 패였으며 이 충격적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본사의 결정은 확정된 상태였으며 이제 노동자들 앞에는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싸울 것인지의 두 갈래 길이 놓였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퇴직금 몇 푼에 삶의 터전을 포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부당한 폐업 결정에 맞서 투쟁이라는 험난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폐업 통보를 받은 노동조합은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머리띠를 두른 채 공장 사수를 위한 본격적인 투쟁의 깃발을 높이 올렸습니다. 그들은 삭발을 감행하고 단식을 이어가며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흑자 기업을 강제로 폐업시키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지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감정적인 호소와 단체 행동이 기업주에게 통하기도 했지만 이번에 그들이 상대해야 할 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괴물이었습니다. 1990년대까지 한국의 기업들은 대주주나 창업주가 직접 경영하며 지역사회의 평판과 여론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오너들은 파업이 길어지거나 여론이 악화되면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아 타협안을 제시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투쟁에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게이츠의 새로운 주인인 블랙스톤은 한국 언론의 비판이나 지역사회의 분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냉혹한 자본의 속성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주요 투자자는 한국의 여론과는 무관한 미국과 유럽의 거대 연기금과 부유층이었으며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투자 수익률 뿐이었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뜨거운 분노가 거리를 가득 메워도 뉴욕 본사의 마천루 속에 앉아있는 의사결정권자들에게는 그저 머나먼 이국의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은 과거 버티면 결국 이긴다는 성공 경험에 갇혀 있었으며 상대가 완전히 다른 논리로 움직이는 사모펀드라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오너기업은 명분을 중시하지만 사모펀드는 감정이나 도덕적 책임보다는 오직 엑셀시트 위의 숫자가 말해주는 효율성만을 유일한 가치로 믿습니다. 사모펀드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수익률의 하락이며 이를 방해하는 그 어떠한 방해물도 가차없이 제거하는 것이 그들의 사업 방식입니다. 만약 노동자들이 이러한 자본의 속성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면 머리띠를 두르는 대신 자본을 압박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전략을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1990년대 방식 그대로 구호를 외치고 깃발을 흔들었으며 이러한 방식은 블랙스톤에게 실질적인 위협이나 압박이 되지 못했습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한국 공장의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통은 이미 예상된 비용이었으며 이는 그들의 최종적인 매각 계획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생계의 위협을 받는 노동자들의 협상력은 점점 약해져 갔고 투쟁의 동력 또한 차가운 현실 벽 앞에서 서서히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투쟁 초기 회사 측은 법정 퇴직금 외에 상당한 금액의 추가 위로금을 제시하며 노동자들에게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안하며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단순히 돈 몇 푼을 더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공장을 다시 돌리는 것만을 유일한 승리로 규정했습니다. 그들은 폐업 결정 자체를 철회하고 고용을 유지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으며 이는 감정적으로는 당연한 권리였으나 자본에게는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수십 년을 몸담은 직장이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직업을 잃는 것을 넘어 자신의 정체성이 부정당하는 고통이었기에 그들은 결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흑자를 내는 멀쩡한 공장을 문 닫는다는 논리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었던 노동자들은 자존심을 걸고 거대 자본과의 계란으로 바위치기식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 시장 철수를 확정짓고 출구 전략을 마친 블랙스톤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법적 혹은 경제적 수단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2020년 8월 공장이
공식적으로 폐쇄된 이후에도 끝까지 남은 25명의 핵심 노동자들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농성을 이어가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회사 측은 법원에 공장 출입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회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일터에서 강제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2020년 11월 청산 절차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게이츠 본사의 부사장은 농성 중인 노동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발길질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글로벌 기업의 임원이 현지 노동자들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민낯이었으며 투쟁하던 이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결국 539일이라는 길고 고통스러운 투쟁 끝에 2021년 12월 노사는 마침내 합의에 도달했지만 그 결과는 노동자들이 꿈꾸던 승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기로 했으나 노조가 끝까지 요구했던 고용 승계와 공장 재가동은 합의 안에 포함되지 못했고 공장은 끝내 멈춰섰습니다. 분노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었으나 안타깝게도 그 뜨거운 분노만으로는 무너져가는 가장의 자리를 지킬 수도 멈춰버린 기계를 다시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진 것일까요? 단순히 한국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비싸서 공장을 동남아로 옮기기 위한 단순한 결정이었을까요? 많은 이들이 인건비 문제라고 추측했지만 한국 게이츠의 재무제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훨씬 더 충격적이고 복잡한 자본의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폐업 직전 2년 동안 회사는 세금을 모두 내고도 130억 원이 넘는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였으며 이는 공장이 충분히 자생할 수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이 막대한 돈 중에서 공장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위한 설비 투자에 사용된 금액은 고작 2억 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본사의 의도를 짐작케 합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해외 주주들에게는 무려 110억 원이라는 거액이 배당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이는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해외로 빼나갔음을 의미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대신 당장의 이익을 주주들의 주머니로 옮기는 데만 급급했던 본사에게 한국 공장은 그저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공장 문을 닫고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으니 평생을 바친 이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블랙스톤은 2014년에 게이츠 코퍼레이션을 인수한 후 2017년에 이 회사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키며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사모펀드의 전형적인 사업 방식은 기업을 싸게 사서 가치를 높인 뒤 비싸게 파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수익성이 낮은 사업장은 가차 없는 정리의 대상이 됩니다. 블랙스톤에게 한국 공장 폐쇄는 수익성이 낮은 사업장을 정리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전체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아주 효율적인 경영 전략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상장 후 더 높은 가격의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불필요해 보이는 고정 비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147명의 인생은 숫자로 지워졌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전통 제조업인 내연기관 산업에서 빼낸 이 막대한 자본들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살펴보면 자본의 무서운 이동 경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블랙스톤은 쇠퇴하는 산업인 내연기관 부품 공장에서 벌어들인 돈을 회수하여 데이터 센터, 물류창고, 그리고 최첨단 기술 기업들에 공격적으로 재투자했습니다. 한국 게이츠의 노동자들은 단순한 회사와의 싸움을 넘어 거대한 시대의 흐름과 자본의 이동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 싸우고 있었던 셈입니다. 시대의 흐름과 싸우는 투쟁은 시작부터 승산이 없었을지도 모르며 자본은 이미 미래로 이동하고 있었고 노동자들은 과거의 유산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게이츠라는 법인은 공장이 폐쇄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서류상으로 존재하며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사는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대신 중국 공장에서 만든 저가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방식으로 사업 모델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들은 직접 물건을 만드는 번거로움과 리스크를 없애고 오직 브랜드와 유통망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본의 이상적인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 게이츠의 생산량 중 무려 70%가량을 구매하던 최대 고객사가 바로 현대자동차 그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자동차는 한국 공장에서 생산된 부품 대신 중국 공장에서 넘어온 제품을 받는 것에 최종적으로 동의하며 협력사의 폐업을 묵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이 국내 노동자들의 소중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책임이나 역할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원가 절감을 위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기로 한 현대차의 결정은 한국 게이츠가 마음 놓고
공장 문을 닫을 수 있는 결정적인 명분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147명의 노동자가 떠나고 공장이 멈춘 이후 회사의 이익률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기현상을 보였습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이었던 대규모 설비 투자비와 인건비, 그리고 까다로운 안전관리 비용 같은 고정 지출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매출액에서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순수 이익인 마진이 대폭 개선되면서 자본이 꿈꾸던 노동자 없는 제조업 모델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한국게이츠에는 수백 명의 숙련된 노동자 대신 제품을 주문하고 관리하는 소수의 영업 및 관리 인력만이 사무실에 남게 되었습니다. 효율성의 관점에서는 완벽한 승리일지 모르지만 그 화려한 숫자 뒤에는 평생을 바친 일터에서 쫓겨난 우리 이웃들의 눈물이 숨어 있습니다. 한때 147명의 노동자가 뜨거운 땀방울을 흘리며 기계를 돌리던 대구의 공장터는 이제 잡초만 무성한 차가운 공터로 변해버렸습니다. 공장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정적만이 흐르고 있지만 뉴욕 증시에서 블랙스톤의 주가는 폐업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대구의 실직자들이 생계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칠 때 뉴욕의 주주들은 더 높은 배당금과 주가 상승의 기쁨을 만끽하는 비극적 대조가 일어났습니다. 한국게이츠 사태는 결코 특정 지역이나 특정 회사의 비극으로 끝나는 남의 일이 아니며 우리 모두가 직면한 현실의 예고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흑자를 내고 있는 수많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자본의 냉혹한 계산대 위에 올라와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자신이 몸담은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이며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지를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창업주 일가가 경영하며 상생을 고민하는 회사와 투자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가 소유한 회사는 위기 시 대응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사모펀드는 사업 방식 자체가 언젠가는 반드시 회사를 매각해야 하기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 조정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단순히 현재 우리 회사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착각이며 산업의 큰 흐름이 바뀌면 수익을 내던 공장도 가차없이 버려질 수 있습니다. 한국게이츠의 사례처럼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는 현재의 수익보다 미래의 시장 가치가 생존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여러분이 몸담은 산업이 과연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서서히 쇠퇴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10년 후에도 지금의 일자리가 존재할지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감정적으로만 대응하기보다는 자본의 논리를 꿰뚫어보고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파악하여 냉정하게 계산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던 1990년대의 투쟁 방식으로는 오직 숫자와 효율성만으로 움직이는 2020년대의 거대 자본을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본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며 오직 엑셀 시트 위의 숫자만을 무서워한다는 이 냉혹한 현실을 외면하는 순간 한국게이츠의 비극은 언제든 우리에게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 뼈아픈 교훈을 잊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생존 전략을 마련하는 것만이 자본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나의 직장은 안전한가? 그리고 내가 속한 산업은 미래가 있는가? 한국게이츠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는 세상이 변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냉정한 자본의 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자본은 그 어떠한 가치보다 그 변화의 흐름에 가장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하여 움직입니다. 흑자든 적자든 상관없이 자본의 눈에 더 이상 미래 가치가 없어 보인다면 수십 년의 의리와 헌신도 버튼 하나로 가차없이 정리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이나 공동체의 의리는 자본의 정교한 수익 계산기 속에는 결코 포함되지 않는 무의미한 변수일 뿐이라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열정을 다해 일하고 있는 그 산업은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자본의 이동 경로에서 안전한 위치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오늘 다룬 한국게이츠의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게이츠와 비슷하게 글로벌 자본의 거대한 흐름에 휘둘려 고통받았던 또 다른 충격적인 기업 사례를 심도 있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거대 자본의 이면과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충격적인 생존 전략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제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통찰을 얻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미리 해두시면 앞으로 업로드될 중요한 경제 이슈와 생존 전략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가운 자본의 시대, 하지만 따뜻한 통찰로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